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경북 지역 산불의 주불이 진화됐다고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밝혔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49시간 만인데요. 경북 연결해서 그럼 자세한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경철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산불 대피소가 마련된 경북 안동시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주불은 잡혔지만 돌아갈 집을 잃은 안동 주민 270여 명은 오늘도 이곳에서 밤을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성 산불의 주불 진화 소식에 이곳에서도 환호와 박수가 작게나마 새어 나왔습니다. 일주일째 확산하던 불길은 밤사이 내린 1, 2mm가량의 가랑비에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지고 기압이 내려가면서 산불 진화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헬기 투입을 어렵게 했던 연무가 나흘 만에 말끔히 거치면서 87대 헬기가 한꺼번에 투입된 것도 효과를 봤습니다. 어제 60% 선에 그쳤던 진화율이 오늘 낮 94%까지 빠르게 오르더니 오후 5시쯤 마침내 주불을 잡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의성 산불의 주불이 잡히면서 통제됐던 중앙고속도로와 서산 영덕고속도로의 양방향 통행도 재개됐습니다. 다만 진화 현장에선 여전히 건조하고 강한 바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밤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걸로 예보돼 현장에선 재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잔불 정리는 물론 불티 감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성 산불은 역대 최대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번진 의성 산불의 영향구역은 4만 5천 헥타르를 넘어서면서 이전 최대 산불이었던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규모를 2배가량 넘어섰습니다. 산불 관련 사망자도 추락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5개 시군에선 아직 6천여 명의 대피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주택 등 전소된 건축물 피해는 2,300여 동으로 늘었습니다.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 5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경상북도는 이들 지역 주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산불 대피소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남에서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산불도 90% 넘게 진화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다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자, 현장 연결합니다. 부정석 기자, 경남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여전히 산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매캐한 연기도 지리산 자락을 뒤덮고 있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진 산불은 천왕봉까지 직선거리로 4.5km까지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가 지면서 진화헬기 투입이 중단됐고 지금은 산불 진화대원들이 곳곳에서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림당국은 지리산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리산은 워낙 가파르고 숲이 우거져 산불이 확산되면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덕산사와 가늠사 구역에 특수진화대원과 살수차 등을 투입했고 산불 확산 지연제 14톤을 뿌렸습니다. 최대 30m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동물 방역가의 광역 방제기도 석대 투입했고 민간에서 살수차 10대도 빌려 지리산 권역 곳곳에 뿌렸습니다. 또 오늘 오후 의성 산불이 주불을 잡는 데 성공하자 경북 일대에 있던 헬기를 지리산에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발 1915m의 천왕봉에 있는 지리산은 근접 비행이 어려운 데다 얼마나 많은 헬기를 투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불 영향구역은 점차 늘어나 최대 80헥타르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초속 7m의 북동풍이 불며 진화율은 9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동으로 번진 산불은 많이 잡혀 뒷불 감시와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산청과 하동에서 주민 580여 명이 동의보감촌 등 대피소 7곳에 머물고 있고 주택과 공장 등 83곳이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렇게 경남에서도 산불 진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헬기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내원사 계곡 골짜기와 능선 곳곳에서 짙은 연기가 피오릅니다.
지리산 최정상인 천왕봉까지 직선거리는 불과 4.5km. 이 지역을 돌파하게 되면은 곧바로 한 3시간 이내에 천왕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해발 1915m의 높은 봉우리 위에 험준하고 골 깊은 고지대가 이어져 산불이 확산되면 헬기와 인력 진화 모두 어렵습니다. 진화 현장에선 지리산 방화선 확보를 위해 헬기 40세대를 동원했습니다. 기존 헬기보다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육군과 주한미군의 진우커 헬기도 출동했습니다. 최대한 헬기를 많이 투입해서 초기에 여기를 제압하는 것이고 또 제압 후에는 여기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티나 불길이 넘어올 것을 대비해 방화선 뒤쪽엔 산불 확산 지연제도 살포했습니다. 지상에선 산불 진화 대원들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길이 지리산과 마을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원들은 걷기도 힘든 원시림을 뚫고 물을 뿌리며 화염을 제압합니다. 현장은 산세가 높고 험준지이다 보니까 참 진화하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조리대가 있어서 더 진화하기가 어렵던 것 같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지리산골의 한 마을. 이곳엔 가축 방역 차량까지 나와 곳곳에 물을 뿌립니다. 마을과 민가 주변으로 불이 오는 걸 갖다 막고자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리산을 사수하기 위한 산림당국의 총력전으로 진화율은 어제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진화 현장에선 여전히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불길은 거의 잡혔다고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 삶의 터전은 이미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한 주민들과 폐허가 된 마을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청송, 영덕을 가로지르는 서산 영덕고속도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거대한 불길이 도로를 휘감습니다. 나흘 만에 가본 고속도로. 여전히 통행은 막혔습니다. 휴게소는 완전히 불탔습니다. 청송 휴게소 뒤편 산비탈도 모두 검게 변했습니다. 곳곳에서는 불에 타 쓰러져 버린 나무들과 미처 대피하지 못한 동물 사체도 보입니다. 산불은 휴게소 바로 앞 중평리도 휩쓸었습니다. 마을에 직접 가봤습니다. 과수원과 밭을 끼고 주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은 하룻밤새 폐허가 됐습니다. 지붕이 그대로 내려앉으면서 부엌 굴뚝은 수직으로 꺾였고요. 식료품이나 주방용품도 바닥에 박히거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급히 몸만 빠져나오다 가족 같은 반려견도 잃었습니다. 여기서도 밭에 일하면 지가 내다보고 또 화마는 본격적인 사과 농사를 앞둔 과수원도 덮쳤습니다. 나산자루도 전비 다 있었는데 주업이 사과인데 사과 나무가 다 타버렸으니까 원래 농사도 또 안 되잖아. 창고에 넣어둔 사과 1000박스는 그대로 타버렸고 농기구도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역 명물인 달기 약수터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주민들은 멍하니 불타버린 마을을 바라봅니다. 아유, 이거 부엌이 요 안에 요거는 봐야 되고, 요 방 2칸, 요것도 바깥방 그 안에 또 홀, 손님 받는 홀. 식탁과 의자는 뼈대만 남은 채로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깨진 술잔들이 나뒹굽니다. 이런 흔적들로 식당이었다는 걸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휴, 뭐 진짜 참 난감하네요. 뭐 진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정도 문제다, 지금 심력으로는. 오후 늦게 청송군에는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나흘째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표정에 모처럼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숨으로 바뀝니다. 비가 다 태우고 지금 비가 오면 뭐합니까? 다 타고. 주불 진화가 마무리되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돌아갈 곳과 생업을 모두 잃은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다행히 불길이 피해간 집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도 있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와 수도, 통신이 끊겼고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넘어온 산불에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지품면입니다. 다행히 불길을 피한 식당을 들어가 봤습니다. 낮인데도 식당 안이 어둡습니다. 나흘째 전기가 끊겨 한낮에도 손전등 없이는 다니기도 힘듭니다. 조리도구를 쓸 수도 난방도 할 수 없어 영업은커녕 잠시 머물기조차 힘듭니다. 보일러도 안 되니까 씻는 것도 불편하고요. 밤에 너무 이렇게 막 깜깜하니까 그 뭐 인터넷도 안 되고 하니까 전기도 안 되고 가스도 안 돼가지고 지금 휴대용 그 전기를 가스 버너 갖다 놓고 거기 이제 밥하고 라면하고 끓여서 먹고. 주택의 3분의 2가 타버린 인근 마을. 전기뿐만 아니라 수돗물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응급복구한 마을 회관에 모여 먹고 자고 지내야 합니다. 여기서 자고 먹는 것도 밥 타가 오고 뭐 전기가 돌아나 불이 오나 뭐 밥을 먹어 해먹게 가스도 막 셀라 하지 겁이 나가. 주민 5명이 숨질 정도로 피해가 컸던 영덕읍 매정리도 사람이 지낼 수 없는 황량한 마을이 됐습니다. 안다 집도 어떤 분 집에는 안 나온다 그러고 어떤 집은 나온다 그러고 이래요. 산불로 인해 영덕에서 전기나 수도, 통신이 끊긴 마을은 영덕읍과 지품면, 축산면 등 5개 읍면 70여 곳에 이릅니다. 지자체와 한전 등 당국이 긴급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오는 30일은 돼야 복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자, 그럼 대피소 상황은 어떨까요? 산불은 꺼져가고 있지만 피해를 입고 대피한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고령자들이 많아서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지내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20년 전 예기치 못한 화재로 집을 잃고 다시 지은 집. 융자까지 받아 이제는 타지 말라고 벽돌로 튼튼하게 지었지만 완전히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이 동네 다시 이거 발로 들여놓고 사겠나. 아마 그래도 이 동네 다시는 발 못 들이 싶어.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지. 요것만 들고 나왔지. 요거 약가방만. 면사무소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한 지 나흘째. 이불, 속옷 등 생필품이 부족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불도 뭐 없었고 왜 안 주무세요? 많이 떨었어요. 막 갖다 이거요. 어른들 다. 가장 규모가 큰 대피소도 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피소엔 보시다시피 텐트 하나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민들은 그동안 이렇게 얇은 돗자리 하나에 의지해 잠을 자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어서 막막한 대피소 생활이 더욱 힘겹기만 합니다. 옳게 못 걸어가지고 억지로 지병이 짓고 이렇게 걸고 화장실에 야도부 뜯고 가고 아프기는 서럽니다. 나는 장로에다가 혈압에다가 고지혈증까지 있는데 약이 다 타버려가지고. 이번 산불로 영덕에서 불에 탄 주택은 900여 채. 대피소에 남아있는 주민만 8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래 막막하지만 이 대책도 원래 안 세워가지고 이래가 어떻게 살아나가나 게 눈물만 자꾸 나지. 경북도가 제공할 조립식 주택도 입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어서 힘겨운 이재민 생활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여러 곳에 산불이 지나간 안동의 피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주택 700여 채가 불에 타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의성에서 최초 발화된 산불은 안동 남부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 5천여 명이 집을 버려둔 채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뭐 나올 때만 뭐 불이 얼마나 탔는지 몰라요. 이게 막 낯이 하근거리더라니까 하도 많이 타갖고. 화마가 지나간 마을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일직면 운산리, 집 담장이 무너지고 빌라 한 동이 째로 숯덩이가 됐습니다. 마을 80가구 중 50여 곳이 전소됐습니다.
저기 막 불덩어리는 일로 날라오지.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들 막 이래 막 차만 오면 제가 막 밀어가 무조건 타고 빠져나가세요 하고 저도.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안동시 이마면 추목리의 한 마을인데요. 20여 가구 마을 전체가 앞집, 뒷집 할 것 없이 폭탄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고 지금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불에 탄 집에서 떨어져 나온 조립식 패널들이 여기저기 마을 입구를 가로막고 있고 집들은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불씨에 깨진 장독에선 새빨간 장이 흘러나옵니다. 저온 창고와 농기계는 그을려 고철이 됐고 시설하우스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냥 뭐 할 말이 없죠 그냥 뭐. 딴 거 뭐 지금 뭘부터 해야 될지 뭐 감이 안 잡히죠 사실은. 주택뿐 아니라 자연 휴양림도 폐허가 됐습니다. 입간판과 안내판은 기둥채 부러져 나뒹굴고 관리사무소와 샤워실은 하얗게 재로 변했습니다. 500여 미터 산 정상에서 내려오던 계곡물도 산불의 열기로 바싹 말라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30여 개 알짜 기업이 입주해 있던 농공단지에는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건물 사이로 채 꺼지지 않은 불이 아직도 일렁입니다. 주불이 잡혔지만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크고 또 깊어서 언제쯤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조차 어렵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번 산불은 성묘, 쓰레기 소각 등 모두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을 낸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처벌이 약했는데요. 이번에는 진화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좁은 마을길을 지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곧이어 소방지휘차와 펌프차가 줄지어 출동합니다. 차를 몰고 온 성묘객이 다녀간 봉분에서는 라이터와 술병 뚜껑이 발견됐습니다. 농막 아래 공터에 검게 그을린 철골 구조물들이 나뒹굽니다. 철제 울타리와 기둥 사이에는 용접 작업 흔적이 보입니다. 주변에는 산위 송전탑을 향해 고압선이 쭉 뻗어 있습니다. 폭탄 소리가 나더라고. 펑 그렇더라고요. 고압선이 막 불이 끌리고 올라가니까 그 근방이 전부 풀이 말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벌거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경남 산청 산불의 원인도 잡초 제거를 위한 예초 작업으로 지목되면서 이번 산불이 사람에 의한 실화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2,116건. 실수로 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고의로 방화를 하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을 낸 사람을 특정하거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5년간 검거율은 절반에 못 미치고 실화자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43건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봄이면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시산제 같은 행사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태우는 것은 산불이 나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게 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던 중 한 번이 산불로 이어지고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용의자를 오는 3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이후 산불 유발자들을 고발하고 진화 배상 청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산불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 3년 전 울진 산불 때도 상대적으로 불에 잘 타는 소나무가 화마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불에 강한 화렵수를 베고 소나무 심기를 적극 권장한 정부의 산림 정책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경북 의성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 소나무가 울창한 야산에서 엄청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나무 밑둥부터 시작한 불길이 빽빽한 소나무 잎들을 집어삼키며 맹렬히 타오르고 옆으로 또 옆으로 확산합니다. 1960년대 산림녹화 사업 당시 정부는 상대적으로 빨리 자라는 소나무를 대거 조림했습니다.
송이 채취 등을 이유로 화렵수를 솎아베고 소나무 숲을 가꾸는 정책도 펼쳐졌습니다. 이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지역은 전국에서 소나무 숲 면적이 가장 넓고 비율도 전체 숲의 35%로 가장 높습니다. 의성과 안동은 소나무 숲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문제는 소나무가 휘발 성분의 송진을 머금은 데다 겨울에도 잎이 그대로 달려 있어 불이 한 번 붙으면 훨씬 잘 탄다는 겁니다. 산림과학원의 실험 영상. 화렵수인 굴참나무와 비교해 소나무가 2배가량 더 강하고 오래 탑니다. 대형 산불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소나무가 우점하는 숲에서 화렵수림, 참나무림을 포함해서 각종 낙엽 화렵수림을 전부 다 벌목을 한 그런 지역에서 나타나죠. 지난 2019년 고성 산불, 3년 전 울진 산불 역시 소나무 숲이 산불 피해를 키운 주범이었습니다. 6년 전 고성 산불 한 달 뒤 촬영된 드론 화면. 왼쪽 소나무 숲은 새까맣게 탔지만 오른쪽 화렵수는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아 푸르게 잎을 키웠습니다. 재작년 경남 하동 지리산 산불도 참나무 등 다양한 수종 덕에 하루 만에 꺼진 걸로 분석됩니다. 국립공원은 산림청이 시행하는 사업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천연숲을 이뤘고요. 자연적으로 방화림이 형성되어서 산불에 강한 숲이 되었는데 급격한 기온 상승과 강풍, 건조한 대기, 이번 산불이 빠르게 확산한 이유입니다. 가속화된 기후변화의 대형 산불 위험도 더욱 커진 만큼 소나무 위주의 숲을 호남림으로 변화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이 불의 열기는 우주에서까지 관측됐습니다. MBC가 업체에 의뢰해 위성 자료를 따로 분석했는데요. 경북 산불은 시속 8.2km의 빠른 속도로 동해안까지 덮쳤고 대규모 산불에서만 드물게 발생하는 산불 구름 같은 현상까지 일으켰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속 20m의 강풍이 휘몰아치던 지난 25일 경북 지역. 거대한 산불 열기가 3만 5천 킬로미터 밖 우주에서도 포착됐습니다. 한반도의 오른쪽 아래에서 하얗게 빛나는 부분. 천리안 위성이 적외선으로 포착한 산불의 화염입니다. 화염은 강한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뻗어나가더니 저녁 8시가 되자 동해안까지 닿았습니다. 국내에서 거의 실시간 분 단위로 산불을 탐지해 분석한 건 처음입니다. 주변 지상 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렇게 탐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온도차가 2켈빈 온도 이상이 되면은 산불이라고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청이 추산한 이날의 산불 확산 속도는 시속 8.2km였습니다. 미국 나사의 위성에서도 산불의 확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산불은 22일, 23일 이틀간 의성과 안동 일부 지역에 머물며 잦아드나 싶었지만 25일이 되자 동쪽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26일 들어 불길이 잦아든 건 총력 진화 덕분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태울 게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이번 산불은 산불 구름이라는 독특한 기상 현상도 만들어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불씨가 점점 커집니다. 연기도 점점 짙어집니다. 그런데 화염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연기 속에서 무언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산불이 만들어낸 뜨거운 공기가 상승 기류를 만들어 일명 산불 구름을 만든 겁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주로 미국 서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산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가뭄과 산불,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는 일명 기후 채찍질 현상. 기후변화가 빚어낸 이 현상은 점점 더 자연재해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의성 산불의 주불은 잡혔지만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남아 잔불 제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길을 잡아낸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화1기가 철수한 한밤의 산비탈.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 시뻘건 불길을 밀어냅니다. 밤사이 불길을 최대한 막아내야 해가 뜬 뒤 헬기와 동시에 본격 진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다르지만 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체력적으로는 부담은 가는 건 사실입니다. 잠을 못 자고 계속 대기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낮이라고 편히 쉴 수는 없습니다. 큰 불길을 잡았더라도 낙엽 속에 작은 불티를 놓치면 다시 산불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잔불을 빨리 정리해놔야 오후에 강풍이 불더라도 더 추가적인 확산 피해가 없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 살아납니다. 의성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만 5개 시군 축구장 6만 3천여 개 넓이. 잔불이 남은 지역이 너무 많아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거 끓이라고 고소가 수건 요거 이제 연기 나는 요것만 손보면 되겠다. 하지만 불탄 모습을 보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나마 소방차 급수 시간이 발판을 식탁 삼아 갖는 짧은 식사 시간입니다. 현장을 보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제가 힘든 건 괜찮은데 좀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거 좀 힘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산불로 희생된 공무원과 진화 인력들에 대한 비통함은 숨기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아마겟돈 어떤 지옥에 와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망하신 분들 소식 들었을 때 그때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149시간 동안 이어진 의성 산불.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에 소방대원들은 잠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좀 주불이 잡힌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 똑같이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 다들 안도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화 현장의 인력들은 남은 불씨가 또 다른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잔불 제거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영남 산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자면서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두고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 부족하다,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북 안동 산불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인 주변에 주택하고 뭐 이런 거 돌아가실 때 가서 이렇게 머무실 때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북에 이어 지리산까지 산불이 번진 경남 산청을 찾았습니다. 사흘째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진화대원들과 이재민들을 만나 체계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훈련된 인력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공중진화대원이 산불 전문가를 좀 만들 수 있는 센터 건립이 제일 필요하고요.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자던 여야는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두고선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말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쓸 수 있는 예비비가 4조 8천여억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자 국민의힘은 용처가 정해진 돈이 대부분이라 쓸 수 있는 건 6천억 원인데 이걸로 장마 태풍까지 대비하려면 부족한 게 맞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한가로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당은 추경으로 예비비 2조 원을 복구하자, 야당은 추경으로 산불 대응 예산을 편성하자 맞서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면서 이름을 두고 여야가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셈인데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결국 4월로 넘겼습니다. 다음 주 초반 선고도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대체 언제쯤 선고 일정이 나올지 헌법재판소 바로 연결합니다. 자, 송정훈 기자. 자, 선고 일정 알아보기 전에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면서요. 네, 조금 전인 오후 8시쯤 국회의장실 직원이 이곳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도 했는데요.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건데 그러면 선고 일정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1일이니까 4월로 미뤄지는 게 확실한 거죠? 네, 헌재가 오늘도 침묵을 지키면서 4월로 넘어가는 건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또 주말에 선고일을 공지할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요. 이러면 다음 주 초반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를 예측해보면 4월 2일 수요일은 부산 교육감 등을 뽑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주 후반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목요일보다는 금요일, 즉 다음 달 4일 선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온갖 추측과 혼란을 일으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네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건 현재 떠도는 몇 대 몇 같은 숫자는 근거 없는 낭설이란 점입니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인데다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한 말을 외부에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다만 억측과 그에 따른 혼란의 원인이 헌재에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오늘 성명을 내고 사회적 혼란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혼란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비판이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 헌재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재판관 6인 체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무기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원할까요?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이런 걸까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3월 정기 선고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맨 오른쪽 9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한덕수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덕수 대행을 거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에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임명한다가 임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일방적 법 해석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방치하는 데 공조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 결정을 3주 더 무시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09일 만에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법상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 지난해 헌재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이라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하지만 6명으로 선고까지 해도 되는 건지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아무 결론도 낼 수 없는 기능 마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언제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헌재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 독재 시절 유명무실했던 헌법재판 제도를 시민들의 힘으로 살려낸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물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도 계속 침묵하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2.3 내란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던 국민들이 과연 헌재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시는 것처럼 경찰 차벽으로 24시간 둘러싸여 있고 매일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헌법재판소 3층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의는 원래 비공개라는 이유에 숨어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는 동안 사회적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입니다. 제멋대로 헌법을 고치며 정권 연장에 활용했던 군부 독재 정권이 청산된 이후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헌재는 설립됐습니다. 헌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으로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헌재는 198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5만 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스스로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5.18 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긴급조치 위헌 결론 등을 통해 국민 기본권 신장에도 앞장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은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하는 충격과 공포가 전 세계에 중계됐고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 공백은 석 달이 넘었습니다. 계엄 이후 외교도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복원이냐 후퇴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는 것도 국민이 재판관들에게 부여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30여 년 전 헌법재판소 설립에 디딤돌이 됐던 시민들은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의지가 있냐고 헌재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렇게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탄핵 찬성 여론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뚜렷해졌는데요.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탄핵 반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34%로 조사됐습니다. 중도층 여론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3월 첫 주 71% 기록 후 60%대로 내려갔던 중도층의 탄핵 찬성 답변은 이번 주 조사에서 다시 70%대로 올라섰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53%, 정권 유지 34%로 19%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 올 들어 가장 큰 격차였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 8%, 한동훈 전 대표 5%, 오세훈 홍준표 시장 3%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41%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일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고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공식 서면을 보내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는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당장 선고 기일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오늘 바로 선고 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조국 혁신당도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왔던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직접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이지은 기자. 시민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라면서요. 네, 파면 촉구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한 목소리로 대체 언제 하겠다는 거냐,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 지 오늘로 벌써 20일이 됐는데도 계속 선고일을 미루는 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면서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늦춰지는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헌법재판소가 왜 늦어지면 늦어진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더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 연합단체인 비상행동은 다음 주부터 헌재 앞에서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고 쉽게 나라 절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을 선고해서 다음 주부터는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시민 행진을 진행하고 진행 중이던 단식도 중단하고 헌재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도 선고가 미뤄질 경우 매주 목요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3주 뒤면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정령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자신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참회해야 한다면서 의견서를 낸 건데요. 반면 오늘 첫 정식 재판을 받은 여인형 등 계엄군 사령관들은 대통령과 장관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군사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반성의 요지라는 제목의 3쪽짜리 글이 담겼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라며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속된 부인을 작심 비판한 겁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곽 전 사령관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두 자신 탓이라고 했습니다.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뭔지 판단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거부했어야 했다고 참회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병력을 보내 국헌 문란의 죄를 지었지만 부하들이 막아선 덕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늘 첫 재판을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대통령과 장관 명령에 따른 군인을 내란범으로 처벌하는 건 법률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체포 지시 계속 부인하시나요? 한 말씀 하세요. 자신은 체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며 부하들이 자신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부하 탓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법정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남아 국가 미얀마에서 오늘 낮 규모 7.7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의 초대형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었는데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전 중인 미얀마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윤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축 공사가 한창이던 태국 방콕의 30층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화들짝 놀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은 혼비백산에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태국 당국은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층 빌딩이 흔들리면서 옥상 수영장 물이 건물 아래로 흘러넘치고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정차 중이던 기차는 좌우로 크게 흔들립니다. ลงอะไรเงี้ยก็เลยบอกลูกว่าไม่ไหวแล้วนะอะไรเงี้ยลูกเราไปทางหนีไฟกันอะไรเงี้ยก็เลยพากันวิ่งแบบตะกุตะลุดลงมาจนถึงตอนนี้ค่ะพี่สั่นมาก 현지 시간 오늘 낮 12시 50분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33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6.4 규모의 강력한 여진도 곧바로 잇따랐습니다. 지진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진앙의 깊이도 10km로 얕아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전 중인 미얀마의 피해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만달레이 공항에서는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공항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만달레이 대학 건물도 붕괴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상당수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 내부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대형 교각이 쪼개져 주저앉았고 도심 건물들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미얀마는 군부가 언론을 통제해 피해 상황이 주로 SNS로 전달되는데 MBC와 통화한 제보자는 정확한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스카이나 좀 큰 다리도 무너지고 그리고 양궁나 만달레 다니고 있는 길도 그렇게 안 좋아지고 그렇게 상황들이 있어요. 미얀마는 수년째 이어진 내전으로 의료와 치안 등 사회 시스템이 취약해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은 강진이 발생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미얀마 강진의 충격은 중국 윈난성, 방글라데시, 라오스까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태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중국 윈난성 루이리시. 겁에 질려 보이는 시민들이 앞다퉈 골목길을 달려옵니다. 지진의 충격이 놀란 듯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물질이 떨어져 이들을 덮칩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의 충격으로 40층가량 되어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돌 무더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楼没垮，就是外面那个装修摆设的东西嘛，卖的产品掉地上了嘛。 골목길 바닥은 잔해들로 가득 차 있고 구조대가 다친 사람들의 구조에 나섭니다. 샹들리에가 원을 그리며 빙빙 돌 만큼 강한 진동에 사람들은 서둘러 지상으로 대피했습니다. 地震了，太吓人了！在28楼，直接摇到头晕眼花，楼是咯吱咯吱的响。现在是 여진 공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거리에서 밤을 지샐 각오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는 물론 국경을 건너뛴 베트남에서도 강진의 여파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중국 루이리시 당국은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규모를 감안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미얀마엔 우리 교민 2천여 명이 살고 있고 이 지진의 여파를 그대로 받고 있는 태국엔 2만여 명의 교민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민들은 서로의 생사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지진 피해 현장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규모 7.7 대규모 지진의 습격을 받은 미얀마 현지 교민들은 서로의 생사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통신시설도 타격을 입으면서 연락조차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좀 지나면 아마 피해 소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전화나 사정이 좋지 않은가 봐요. 미얀마 전체 교민 2천여 명 중 1,30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선 지진 피해를 입은 처참한 모습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지대라고는 해도 19년간 미얀마에서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지진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희 온 지 거의 한 19년쯤 됐는데 제일 크고 제일 심각하고 제일 오래
진동을 입혔죠. 유서울만큼 심각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가 큰 여진이나 이런 건 없어서. 미얀마 지진은 태국 방콕도 뒤흔들었습니다. 방콕에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국인 여행객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더라고요. 아비규환이 됐었어요. 세상이 도는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났던 적이 없던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쇼핑몰이 흔들려가지고 밖으로 바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대피를 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고층 건물에서 수영장에서 물이 막 떨어졌었어요. 외교부는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재외 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미얀마 대사관은 현지 한인들과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지진 발생 지역 체류를 최대한 삼가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네, 지금 미얀마 옆 태국 방콕을 여행 중인 분과 화상 연결이 돼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구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이상구라고 합니다. 예, 먼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지금은 안전한 곳에 계신 건가요? 최대한 고층 건물을 피해서 최대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현재 대피 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진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때 어디에 계셨고 또 진동을 어느 정도로 느끼셨나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쇼핑몰 쪽에서 이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하고 있고, 뭔가 지진이 났다기보다 뭔가 건물이 붕괴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건물을 빨리 대피해야 되니까 건물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모든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서 나 있는 걸 보고 이거는 지진이었다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더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그 지진 이후에 현지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보셨다고요? 대피하다가 그 마사지 샵에서 나온 사람들, 막 마사지 받고 긴급하게 맨발로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을 하고 있다가 위통을 벗은 채로 도로에 맨발로 나 있는 상황을 열어보니까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서 긴급하게 이제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긴급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현지 상황에 대해서 따로 지침 내려오는 게 없고 여행객들한테 지하철이라든지 모든 교통수단이 끊겨서 육로로만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택시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상황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여행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국 방콕에 있는 이상구 씨 연결해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중국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혐중 카르텔, 어제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혐중 카르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 뉴스를 앞장서 확산시키며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3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시작된 첫 주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회에 중국인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뒤 일부 보수 매체가 이를 보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SNS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여한다는 글을 올렸고, 김민전 의원은 직접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서서 중국인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안다.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은 이 발언을 옮기면서 의혹을 더 부풀렸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2일도 2일의 한 집회에서도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 찬성에 나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헌법재판소에 중국인 연구관들이 있다는 가짜뉴스가 돌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헌재 등의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과연 외국인에게 국가공무원 자리를 마음대로 여는 것이 맞겠느냐. 극우 성향의 게시판이나 유튜브, SNS에서 중국을 혐오하는 가짜뉴스가 올라오면 국민의힘 정치인이 나서서 의혹을 더 확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주된 내용은 청년층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그 하수인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반중 정서가 강한 청년층을 자극해 중국을 무작정 혐오하는 혐중 정서로 키우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혐중 프레임을 쓰면 쓸수록 젊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운동에 끌어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 배경에는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중국상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무분별한 혐중 정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 중심에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키운 혐중 정서,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까요?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미 그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중국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입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SNS를 통해 이런 혐중 시위 영상을 공유하며 서로 안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서울 명동 거리, 한국 온 지 며칠 됐지만 여러 번 본 것 같다.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K-팝을 좋아해 오랜 기대 끝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 BTS 팬은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感觉还是很不舒服吧，因为还是如果说是对中国人有那种针对的情绪的话，因为本身可能根源也不是我们的错，然后还要牵涉到中国的话，我感觉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출의 큰 부분을 의존해온 명동 상인들도 걱정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는 해요,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 분들도 여기 많이 다니시는 그런 거리인데 좀 위축돼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은 460만 명으로 1위. 상인들은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최근에 혐중 정서로 인해 꺾이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한령을 풀어준다라고 해서 되게 많은 기대를 하는 반면 이렇게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1년째 제조업을 운영 중인 한 국내 기업인은 지난 2017년 겪었던 한한령을 떠올립니다. 공장 한 2개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들 찾아왔어요. 안전관리, 소방, 환보 해갖고 결국은 쫓기다시피 해갖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국내에서 확산 중인 혐중 정서에 중국이 반응할 경우 당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중 위화감 모두 조성하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바로 대국 기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러다가 무슨 사고 하나 생기면은 아마도 비자들 다 저기 하고 추방령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의 수출과 수입 상대국 1위는 모두 중국. 최대 무역 상대국을 향한 정치권과 극우 세력의 무분별한 혐오 정서 자극은 결국 우리에게 큰 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씨는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후 경력은 8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심 씨의 경력을 35개월이라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학교를 다니며 했던 인턴 등의 경험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 거였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외교부가 공고한 공무직 연구원 지원 자격 요건.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지원 요건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며 외교부는 한 달 뒤 재공고에서 전공 분야를 국제 정치로 바꿉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신모 씨는 이때 합격했습니다. 외교부는 경제학 전공자들의 지원이 적어서 지원 요건을 바꾼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심 씨가 24개월의 실무 경력 요건을 채웠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작년 2월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심 씨는 국립외교원에서 8달 근무했습니다. 채용 과정의 의혹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개인정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확산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딸은 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모든 경력을 충족했다고 대검을 통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제서야 심 씨의 경력은 35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외교부가 민주당 한정혜 의원실에 설명한 심 씨의 경력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과 대학원 조교인 연구보조원 22개월, 그리고 대학생 시절 인천 송도의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는 심 씨가 경험을 쌓으며 학부와 대학원을 다녔던 학창 시절을 모두 합친 35개월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외교부 내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인턴, 조교, 객원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 공고를 보면 인턴이나 교육생 등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 과정의 경력 등은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 씨 말고도 인턴이나 대학 연구보조원 등의 학창시절 경험을 업무 관련 경력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물었더니 외교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선발진의 연이은 호투로 개막 오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첫 선발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송승기가 9위만큼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한화 문동주만 주목하던 경기에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고 150km의 강속구를 앞세워 7이닝 무실점. 데뷔 첫 선발 등판에서 LG 5선발 송승기는 1선발 못지않은 호투를 펼쳤습니다. 오늘 LG 트윈스는 송승기라는 선발 투수를 발견한 날입니다. 부담감이 있었는데 저도 치긴 던져가지고 너무 만족한 경기였습니다. 뭐 한타자 계속 해야겠다 했는데 막 5회 끝나 있고 막 6회 끝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2021년 입단해 통산 1군 기록은 단 8경기. 그런데 상무 입대 후 구속이 늘기 시작했고 지난해 피처스리그 3관왕으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핸드폰도 잘 못하고 밖에 잘 나가지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 웨이트라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보니까 이제 스태미너도 좀 더 올라간 것 같고 선발 체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년 전 넥센 어린이 팬으로 시구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던 송승기. 당시 자신의 공을 받아준 박동원. 그때 넥센 사령탑이던 염경엽 감독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뛴다는 것도 신기할 뿐입니다. 얘기도 하면서 이제 시합 때 던지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던지고 싶습니다. 동원 선배님한테. 알고도 못 치는 직구라는 찬사 속에 이제 목표는 리그 최강 5선발입니다. 지금 5선발로 시작하고 있는데 작년에 주영이 형처럼 끝까지 잘 완주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선발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당선 한 달 만에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 논란 속의 4선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하지만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에다 문체부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법리적인 검토 끝에 축구협회장 취임 승인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정 회장은 다음 주 이사회를 시작으로 협회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문체부의 징계 요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어 문체부와의 갈등은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NBA 시카고 불스의 역전승을 이끈 조시 기디의 짜릿한 버저비터입니다. 이 중앙선에서 던진 슛이 립에 정확히 꽂혔는데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한 차례 단비가 내린 뒤 지금은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7도, 의성 영하 2도, 서울은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도에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내륙 대부분 지방이 0도를 밑돌겠는데요. 내륙 산지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건강에도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곳곳에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등 남부 지방은 빗방울만 떨어지겠고요. 수도권은 1에서 5mm 안팎의 비가, 강원 산지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비다운 비 소식이 없는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순간 돌풍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낮 한때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1도, 춘천 영하 2도, 안동 0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서울이 7도,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주말에 기온이 꽤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따뜻한 차림 챙기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